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 찌라시 하나에 재계순위 6위 롯데그룹이 화들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찌라시 내용을 요약하면 롯데그룹이 12월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거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거다라는 건데요. 즉각 그룹 차원에서 진화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이후엔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과거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내건 조건을 위반한 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또다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이후에 롯데그룹이 부동산 가용예금 자산만 71조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몇몇 계열사들이 매각된다라는 보도들이 좀 연이어서 나오는 걸 보면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 부동산 자산도 워낙 많고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 롯데그룹이 하루아침에 당장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서도 이렇게 찌라시 하나로 주가가 휘청되는 것 자체가 현재 롯데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선 롯데그룹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롯데케미칼의 회사채에 대해서 그 내건 조건, 이게 위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지 아니면 어떤 논의를 투자자들과 거쳐야 되는지 등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의 상황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기사를 보시면 재무특약을 미준수했다 라던가 특약 조정을 추진 중이다 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일단 롯데케미칼의 회사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예탁원에서 발췌한 지난 10월 기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내역입니다. 총 발행 규모는 2조 4,300억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8월 만기 회사채는 이렇게 상환을 하면서 잔액 회사채가 총 2조 2,950억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길게는 발행 시점에서 상환 이렇게 10년짜리 만기가 있는 회사채도 있고요. 짧게는 2년 정도가 만기인 회사채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0년짜리 만기 회사채가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신용도가 우수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기간에 망하진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투자를 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52회차부터 60회차 까지의 회사채인데, 규모로 보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회차가 바로 앞에서 말한 재무특약의 미준수가 발생한 회사채입니다. 재무특약은 쉽게 말하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자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조건을 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채권자 여러분들 이제 혹시 만기 시점에 돈을 못 갚을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이 기간에 부채 비율을 200% 내로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채권자하고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건데요. 만약 도중에 이 부채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즉각 내 돈 갚아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걸 바로 재무특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 여기서는 이제 롯데케미칼에게 이게 빌려준 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론 이제 롯데그룹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당장 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채권 조기 상환 의무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롯데케미칼 회사채에서 문제가 되는 이 재무특약 조건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탁원에서만 볼 수 있는 롯데케미칼의 사채관리 계약 이행 상황 보고서입니다. 기준일은 6월 30일인데 기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재무특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채 비율을 200%로 지키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현황, 그러니까 현 시점 6월 30일의 시점에서 75.3%다 부채 비율이 이 75.3%다 라고 하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행을 지키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담보 설정 금액에 대한 것도 자기 자본의 500%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단 하나가 이거 EBITDA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EBITDA라는 거는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
나눈 가격을 이제 5배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신평사 보고서들을 좀 더 보면 이 에비타 기준이 한 해 기준이 아니라 3년 평균 5배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이 에비타랑 이자 비용에 대한 배수가 0.9배로 평균을 엄청나게 깎아 먹으면서 이 재무특약의 위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에비타 5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자 갚고도 준수하게 현금 흐름을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채권자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그런데 시장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재무특약에 에비타 이자 비용 기준을 넣는 게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재무특약을 넣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의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시점에 이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이었던 시기였다. 채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무특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불황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달았다는 거죠. 사실 이 롯데케미칼의 재무특약 이슈는 찌라시 이후에 주목을 받다 보니 이슈가 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상반기 미주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에도 재무특약 위반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차입금 규모는 2,200억 원 규모로 이제 크진 않지만 그때는 이 회사채가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기도 했고, 돈을 빌려준 대상이 이 미즈호 은행 단일이다 보니까 이 은행하고만 잘 협의만 하면 이에 대한 조건을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미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약정 미충족이 발생한 부분들을 내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롯데케미칼은 공모채 회사채여서 여러 주체한테 사실상 이게 돈을 빌리는 만큼 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이 이자 비용을 이렇게 못 지키게 되면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 채권자 집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주식을 가진 주주들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여는 것처럼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는 총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재무특약 위반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총회를 여는 겁니다. 이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심평에서 정리한 이렇게 표인데 사채권자 소집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밑에 부분은 이 채권자들이 이 집회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는 경우인데, 즉 야 바로 돈 갚아 라고 즉각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가 이렇게 당장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당장 돈 갚아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롯데그룹 같이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받기로 한 돈을 만기 시점에 받을 수만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굳이 즉각 상환 요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위의 케이스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 예스와 노의 사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사채권자를 소집을 하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 안건을 올립니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재무특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항이 좀 위반이 됐는데 이번에 안건에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올리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이런 안건을 회사 측에서 올리는 건데요. 이 계약 내용의 변경이 결의됐는가에 대해서 예스, 노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결의가 되기 위해선 일단 예스인 상황이 충족되기 위해선 채권 횟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총회에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채권이다 라고 하면 액수 기준으로 이 최소 33억 원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계약 내용 안건 변경에 대해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어떤 이슈가 안건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취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이 에비타 이자 비용가 말한 그 5배 유지하는 이 특약 조건을 완전히 삭제하는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노의 사항들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에비타 이거 그냥 살리자, 살리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자, 이런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건들을 상황으로 다시 소집을 해서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 변경된 계약 내용 안건에 대해서
또 총회를 거치고 이제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 계약 변경에 대한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안건을 보고 이 채권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건 롯데케미칼 자체가 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당장 돈 갚아를 요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 안건을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이 방안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회사채 이슈는 해결 여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재 롯데그룹이 처한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롯데케미칼부터 이렇게 상황을 짚으면서 차근차근 다른 계열사들의 상황까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케미칼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재무특약 위반이 이 에비타 이자 비용과 관련이 있으니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수가 5배에서 4배, 3배, 2배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건 분자인 에비타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분모인 이렇게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에비타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면 이 배수가 줄어들진 않겠죠.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최악으로 에비타는 줄고,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줄고 이자 비용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번에 재무특약 위반이 발생한 겁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현금 흐름표를 통해 본 롯데케미칼의 이자 비용의 지출 내역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3분기까지라서 아직 올해 전체 이자 비용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10년 전에는 약 700억 원 정도 됐던 이 이자 비용이 2018년까지 조금씩 늘다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보면은 2015년에 이자 비용이 700억 원 정도였는데 2018년까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3년, 4년 3분기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데요. 사실 뭐 한 이 정도 2021년까지 더 봐줘서 2022년까지는 이자 비용이 그렇게 큰 부담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자 비용을 지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부터입니다. 이자 비용이 이렇게 3배,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똑같은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아까 말한 그 배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2023분기까지만 해도 이자 비용이 지금 3,285억인데 그러니까 1, 3분기가 이렇게 3,200억인 거를 고려를 하면은 아마 이 올해 4분기까지 포함하면 약 한 4천억 원 넘는 이자 비용을 이제 롯데케미칼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많아도 영업이익이 좋다면 괜찮을 텐데 지금부터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코로나 때를 빼고 계속 조단위 영업이익을 냅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뭐 3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1,00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 영업이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늘어난 이자 비용이 늘어난 2022년대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때부터 손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2022년에 영업손실 7,600억, 23년 3,400억,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또 6,600억 까지 이렇게 점점점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적자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적자 원인 자체는 뭐 사실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워낙 저가에 이 석화 제품들을 팔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 건데요. 뭐 사실 뭐 이 문제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LG화학, 뭐 하나 같은 이제 석화 산업을 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실적만 또 보면은 국내 공장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에 지은 공장, 미국 공장 등등 이 공장들에서도 해외 공장들에서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2022년 10월에 2차전지 소재 중에 이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요. 이 지분 53%를 3조 원 가까이에 샀는데 그 이후에 2차전지 시장까지 이렇게 좀 꺾이게 되면서 인수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이 수십억 원 정도였다가 3분기에는 3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머티리얼즈 시총이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3%를 3조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산 거면은 굉장히 비싸게 산 거죠. 근데 또 당시에 이 3조 원 중에
1.7조 정도를 외부 차입을 통해서 인수했던 터라 이 현재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석유화학 자체가 부진하면서 영업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빚내서 인수한 기업의 실적 역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의 적자는 그룹 전체 차원에서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케미칼 자체가 적자가 나면서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죠. 어느 기업이 뭐 어디를 지배하고 뭐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어디 하나가 조금 문제라도 생기면 다른 데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롯데건설도 부동산 PF 여파로 여전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올해 초에 막 PF 이렇게 난리가 났던 상황에서 롯데건설도 이 PF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위기를 벗어나고자 올해 초에 건설이 공모채를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모회사 롯데케미칼과 호텔 롯데가 지급 보증을 서주면서 신용 보강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급 보증은 쉽게 말해서 롯데건설이 못 갚으면 케미칼과 호텔이 대신 갚겠다 하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뭐 회사가 좋을 땐 이 지급 보증을 서는 게 무리가 없고 건설 입장에서도 이 지급 보증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케미칼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케미칼이 차입을 하려 했는데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건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건설 보증을 섰네? 라면서 야 케미칼 너네 안 되겠어 이자 올려야겠어 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신용평가사들 역시 이 같은 상황들을 다소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게 지금 케미칼 건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서로 지급 보증을 서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 촬영일 기준 어제도 롯데그룹 차원에서 이 미래사업이라고 키우고 있는 이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짓기에 9천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지주가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급 보증의 일종인 자금 보충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캐피탈이 600억 원을 빌려주는 등 이렇게 계열사끼리 막 돈을 빌려주고 지급 보증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열사들 중에서 하나라도 못 버티는 기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그룹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건설이 PF 문제 때문에 저 돈 못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롯데케미칼과 호텔 롯데가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케미칼과 또 호텔 롯데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여기서 또 외부에다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이자율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열사들의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좋은 상황인 계열사가 없습니다. 케미칼 이 부분은 아까 봤고 건설 역시 PF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고 비상장사 알미늄도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기간에 인천 면세점에 철수하면서 크게 실적이 하락한 호텔 롯데도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해서 유통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내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라서 지금 국내 경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꺾이고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자연스럽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알짜 회사들의 매각설입니다. 대표적인 게 롯데렌탈인데요. 올해 3분기까지 이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100억 정도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롯데그룹도 이제 매각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에 대한 조회 공시를 내놨는데 미확정 공시이긴 하지만 매각 제안을 받은 건 맞다.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롯데백화점의 부산점 매각 그리고 또 롯데캐피탈 매각 등등 이렇게 매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계열사들의 매각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롯데그룹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은 이 찌라시로 흔들린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케미칼의 자체 회사채 이슈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확실한 건 롯데그룹이 지금 유동성에 관련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신평사들 역시 이렇게 실적 부진 장기화 대규모 투자로 확대된 재무 부담은 이 단시일 내로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내고 있고, 한 6개월 전? 한 2개월 3개월 전에는 신평사들이 일제히 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롯데그룹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롯데그룹은 28일에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뭐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뭐 회사채, 뭐 어떤 지급 조정에 대한 뭐 안건 변경에 대한 이슈들도 다룰 거고요. 또 이제 연말인 만큼 이 조직에 대한 개편 움직임에 대한 안건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롯데그룹이 과연 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